너희 제정신이니? 이거 나중에 커도 진짜 작은 강아지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컸을 때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너희가 정신이 없어도 지금 그럴 때야? 강아지 키울 시간에 너희 애나 좀 돌봐 이 철없기 짝이 없는 것들아. 아니 엄마, 지난번부터 자꾸 저희 처지가 어쩌고 그런 때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지금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사업 망하면 강아지도 못 키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이렇게 살면 집에 돈 나갈 일 없고 차도 있고 저랑 정연이 둘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너희 빚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 살 때도 다 빚져서 사잖아요. 그거랑 같아? 너희는 엄마 일에서 2년 사이에 폭삭 늙은 건 안 보여? 집에만 계시면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한선자 씨입니다. 그녀의 아들, 39세 고상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에는 강아지 2마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동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딱한 아들네 사정을 보고 받아들인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자식은 그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 씨의 상황과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들의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탰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덜컥 사줄 능력은 되지 않았고 그래도 깔끔한 신혼집 전세로 갈 돈 정도는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한 씨의 집은 작아이긴 했지만 20평 오래된 빌라로 아들의 신축 아파트 전세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 집도 사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갑자기 회사는 왜? 한 씨가 무척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연이랑 뭐 좀 해보려고요. 며느리와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지금 각자 돈 잘 벌고 있잖아. 그거 벌어서 언제 애 키우고 집도 사고 그러냐? 아껴서 살면 되지. 사업하면 위험한 거 아니니? 아들은 한 씨의 말에도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연이가 미용 관련 일을 오래 했으니까 미용숍 같은 거 차리면 잘 될 거예요. 주변에도 비슷한 거 하는 친구들 다 돈 엄청 벌었대요.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가게를 차리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한다는데 말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일단 전세 자금 빼고요. 대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 자금 대출. 한 씨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을 거치자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죠. 그런 일이 잘못되면 빚쟁이 되는 거잖니. 아들은 한 씨의 이런 염려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요. 그러면 너는 왜 직장을 그만두는데? 정연이만 하면 되잖아.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할 거예요. 사람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전반적인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연이가 이런 일 전문가니까 걱정 마세요. 둘 중 하나라도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했지만 아들은 결국 한선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2층 상가에 150평짜리 가게를 차렸으며 직원도 서너 명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게세도 비싸고 인테리어에도 돈을 많이 썼죠. 한선자도 한두 번 가보았는데 가게가 삐까뻔쩍했습니다. 한선자도 보면서 금방 아들이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린 지 반년이나 지났을까요? 한선자는 아들에게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어려울까 싶었지만 그 규모와 들인 돈을 생각하면 손님이 어지간히 많아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도 겨우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얼마 뒤에는 아들이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월세라도 벌어야 한다며 말이죠. 상진아,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니? 모르겠어요. 지금 구멍난 독에 물만 붓고 있는 것 같아요. 한선자도 착잡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접는 게 낫지 않을까? 들인 돈이 얼만데요? 지금 접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월급 받아서 월세 낸다며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대출 이자도 갚고 또 너희도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작에 잘났어요. 손님이 있어야 직원이 소용이 있죠. 아들은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최근에는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내 계좌로 방금 전에 200만 원 보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걸로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숨통 좀 트이면 다행이죠. 한선자도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라며 며느리에게 가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더 착잡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복해야 할 일이었지만 축하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나, 축하한다. 잘했다. 기쁜 한편 근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아이까지 들어섰으니 고생길이 환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가게를 접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권리금도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날리고 1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한선자는 왔다 갔다 하며 아이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며 나름대로 아들을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연락 한 통으로 한선자의 남은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을 두고 후회하게 되었죠.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한선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좀 살까 봐요.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에 애엄마도 지금 애 보느라 일하기도 힘들고요. 빚 갚고 월세 내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 식구 다 같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월세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아끼니까 금방 빚도 갚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선자도 아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았지만 선뜻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선자가 사는 20평 빌라는 방이 3개이지만 하나는 창고로 쓸 정도로 작았고 화장실도 1개였습니다. 이곳에 아들네 세 식구가 들어온다면 무척 비좁겠죠.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면 손자는 전적으로 자신이 돌봐야 할 듯 했습니다. 그러면 한선자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발이 무기게 될 것입니다. 집안일 등 모든 뒷바라지도 자신이 해야 할 듯 했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불편할 것이 뻔했습니다. 너희 들어와서 살면 정말 불편할 거야. 너네 살던 집보다 훨씬 작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차라리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 봐주고 하면 곧 어린이집 보낼 수 있잖아요. 한선자도 함께 사는 삶이 어떨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아는 사람들을 보면 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 되도록이면 따로 살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는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빚도 좀 갚고 싶어요. 요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한선자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 집 보증금을 빼가지고 조금 작은 데로 옮기면 어때? 지금 투룸에 사는데 그러면 애 데리고 원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랬습니다.
한선자도 그저 혼자 먹고 살 만한 거지 아들네까지 건사할 여력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들의 뜻대로 될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럼 너희 셋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아, 아니요. 초코랑 밀크도요. 뭐? 강아지들도 말이야. 한선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애기 봐주러 집도 드나들고 했으니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강아지들도 몽땅 한선자네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키우던 강아지들을 놓고 가?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잖아. 아니, 어디다 두고 오지는 못하니? 아, 엄마 초코랑 밀크도 저희 가족이에요. 한선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비록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기르던 생명을 어디다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면서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 건 참으로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는 가장 힘들었던 작년에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죠. 아들네는 거의 한선자네 집으로 밀고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달 한선자는 아들네 가족과 또 강아지들과 동고동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나갔고 한선자는 손자 주호와 강아지 밀크, 초코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주호야. 한선자는 서둘러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강아지 패드가 깔려있는 곳으로 기어가고 있어서 한선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두질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렇게 훈련을 했다며 강아지 화장실과 손자 주호를 같은 공간에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손자가 강아지 소변 위를 지나가서 흠뻑 젖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어린 손자 밥대 챙기고 재우고 씻기고 하랴 강아지들 밥 챙기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하랴 한선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자는 내 손자니까 힘들어도 참고 돌보겠지만 강아지들은 안 그래도 힘든 한선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쪼그리고 앉아서 강아지 패드를 갈고 있는데 손자가 울어댔습니다. 손자도 오줌을 싸는지 아고아고. 이번엔 손자에게 가기 위해 일어나는데 무릎이 꼭 남의 것인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젊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아들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온몸이 파스투성이었습니다. 허리, 등, 어깨, 무릎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한선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한선자의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살판이 난 듯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고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훨씬 자유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호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 벌써요? 안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손자가 돌이 좀 지났을 때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긴 시간 있지는 못해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할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손자와 씨름할 시간이 줄어드니 훨씬 나았습니다. 그 시간도 온전히 한선자만의 시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주 어린이집 가면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초코랑 밀크 데리고 산책 좀 나가고 하세요. 한선자도 강아지 산책까지 시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제 강아지 산책까지 시켜? 에이, 강아지도 산책하고 엄마도 산책하는 거죠. 겸사겸사요. 한선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긴 뭐가 없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부족해. 너희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면 주말이라도 좀 도와.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돈 벌어 오잖아요. 누가 들으면 돈 벌어다가 다 한선자에게 주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서 말이죠. 돈은 너희 좋으라고 버는 거고
퇴근해서도 강아지 똥 한 번 안 치우고 말이야. 한선자는 불만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한선자가 도맡아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게 이미 당연한 게 되어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애 좀 보라 며 한선자가 아들 며느리를 닥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주말에는 애기 맡기고 며느리와 둘이 외출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래 숨통 틀 곳도 필요하겠지. 한선자는 되도록이면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안 그래도 힘든 결정 끝에 함께 사는 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싶어서였죠. 그렇게 동거 생활이 1년 정도 되니 아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요즘엔 돈도 전보다 편히 쓰는 것 같았고, 돈이야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간섭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근에는 도가 지나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한 대 더 살까 봐요. 차는 왜? 정연이 출퇴근할 때도 가끔 필요하고, 저 없을 때 어디 갈 때도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한선자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되잖아. 굳이 차가 2대나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손자의 어린이집도 집 바로 근처라 걸어 다니기 충분했고 초등학생이나 돼야 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해준다길래요. 그거 제가 쓰고 타던 차는 애 엄마 주려고 했죠. 듣고 보니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새 차를 갖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한선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철없는 말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도 되잖아. 아니, 지금 사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길래요. 아까운 기회 같아서. 그래도 지금 그럴 때는 아니잖아. 그러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긴요? 앞으로 월세 나갈 일도 없고 생활비도 확 줄었는데 저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면 좋잖아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주는 생활비로 우리 지금 몇 식구야? 네 식구에다가 강아지까지. 그게 다 충당이 되는 줄 알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음식 장 보고 생활용품 사고 항상 부족하니 한선자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도 훨씬 지출이 커졌지만 아들네한테 돈 더 달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얼른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마치 정말 생활비가 일달에 100만 원만 드는 줄 아는 것 같았고 여유를 부리자는 말에 답답함이 가중되었습니다. 한선자가 그 얘기를 하자 아들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안 바꿔요. 하지만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10년이나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일인데 아들은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20평 빌라에서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살면서 이미 살림이 폈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한선자의 노력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한선자의 집에서 잠시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 집은 아들네 집이 되어 있었고 한선자라는 몸종도 덤으로 얻은 듯 했습니다. 엄마, 옷걸이 더 없어요? 왜, 부족하니? 옷장을 보니 무슨 옷이 그렇게 많은지 옷걸이가 부족해서 옷장 바닥에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당시엔 단출했던 짐이 어느새 대식구 짐처럼 늘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 다 입는 거야? 아, 옷걸이 좀 내일 사러 갔다 와야겠다. 한 50개 정도 한선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출근하고 어린 손자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한선자가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빌라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이리저리 둘러보니 반가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있네. 한선자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옷걸이 뭉치를 틀며 말했습니다. 한선자는 멀쩡한 옷걸이들을 골라서 세어보니 얼추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들고 들어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한선자는 옷걸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20개 정도 되는데 가져가서 써? 아들은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아, 요 앞에 누가 멀쩡한 것들을 버려놨더라고. 얼른 가져왔지. 그러자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주워 왔다고요? 왜 남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가져와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옷걸이 놓는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서 들고 온 거야. 한선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옷만 걸어놓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산다고 했잖아.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옷걸이가 몇 푼이나 한다고 그냥 사면 되지. 공상 맞게 그걸 또 주워와요. 뭐? 공상. 한선자는 들고 있던 옷걸이들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상맞게 살면서 모아서 전셋집도 해줬던 거야. 아들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뭐가 공상맞은 거야? 내가 주호 옷을 주워온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놓여 있길래 가져온 거야. 남이 쓰던 옷걸이 좀 쓰면 어때? 알았어요. 아들은 지친 듯 말했습니다. 부자 된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 차 산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말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니? 알았다고요. 이거 쓰면 되죠. 아들은 바닥에 둔 옷걸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손자가 놀다가 넘어졌는지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한선자는 거실로 달려가 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한선자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나이 70이 넘어서 철없는 아들네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처지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야근을 했는지 늦게 퇴근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지친 모습을 보니 한선자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며느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는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지. 얼른 씻고 나와서 밥 먹자. 안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고 한선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힘든 자식들 일어설 때까지 조금만 참자. 그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강 씨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화가 드디어 폭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외출했던 아들네가 돌아오자 한선자는 자신도 쉬고 싶다며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기분 전환도 하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선자가 신발을 벗고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발에 무언가 물컹한 것이 밟혔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발을 들어보니 개똥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초코인지 밀크인지 모르겠지만 의아했습니다. 패드 근처에 실수할 때는 있어도 이렇게 현관 앞에 싸는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한선자는 양말을 벗고 절뚝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현관에다가 똥 쌌어. 그런데 그 순간 한선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처음 보는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한선자가 소리치자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데리고 왔어요. 뭐 그제야 안방에서 주호를 안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잘 놀다 오셨어요? 너 이게 뭐야? 새로 데리고 왔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처치 곤란한 강아지가 2마리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아지를 또 데리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는 듯해서 한선자는 휘청거리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니, 너희 제정신이니? 이거 나중에 커도 진짜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게 중요하니? 컸을 때 큰지 안 큰지가 중요한 거냐고. 아무리 너희가 정신머리가 없어도 지금 그럴 때야? 개 키울 시간에 너희 애나 좀 돌봐.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아니, 엄마. 지난번부터 자꾸 저희 처지가 어쩌고 그런 때냐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사업 망하면 강아지도 못 키워. 사업 망하면 뭐,
차도 못 사요.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 이렇게 살면 집에 돈 나갈 일 없고 차도 있고 나랑 하나도 둘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너희 빚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 살 때도 다 빚져서 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냐? 너희는 내가 1에서 2년 사이에 폭삭 늙은 건 안 보이니? 그러자 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집에만 계시면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너희가 좀 해봐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저 강아지 도로 데려다 놔라. 아, 생명을 그렇게 물건처럼 반품하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건 너 알아서 해. 난 그 강아지들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오줌 한 번 안 치우는 애들이 무슨 또 강아지를 키운다고 데리고 와.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희가 엄마 방을 하나 얻어드릴게요. 저희가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강아지랑 못 사신다면 따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혔습니다. 한선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귀를 후벼보고 싶었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집주인을 쫓아내려는 아들을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 수 없는 것 같네. 네 말대로 방 얻어서 나가라. 저희를 쫓아내시겠다고요? 그렇게 방을 얻어서 나가라는 것이 쫓아낸다는 의미인 줄 아는 놈이 자신 보고는 방을 얻어주겠다고 선심 쓰는 척 말한 건가? 내 배로 나았지만 정말 괘씸하고 나쁜 놈이야. 저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나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하고 사는 걸 보니까 여유가 넘치는 것 같은데 갈 데가 왜 없니? 차 사려고 했던 돈만 해도 충분히 집 구하고도 남을 텐데. 애도 데리고 어딜 가요? 못 나가요. 너희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정말 이 집을 팔아버려서라도 너희와는 분가를 해야겠어.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 데려온 강아지는 거실 한편에 오줌을 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힘들다고 부모 사정은 전혀 묻지도 않고 밀고 들어온 것들이 한선자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이 집마저도 홀랑 날려 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공짜로 집이 생겼다는 것에 심취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래서는 아들에게도 한선자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따로 살면서 강아지를 키우든 차를 바꾸든 알아서 해. 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그런 생각을 못하겠지.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 너희 회사 갔을 때 강아지들도 전부 다른데 줘버릴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줘라. 아들네는 한선자가 진심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동안은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한선자가 정말 부동산 직원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며 한선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선자도 2번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지금 니네 발로 나가면 월세집 구할 보증금은 조금 보태줄게. 근데 안 나가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너희 집 다 빼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사라져버릴 테니까. 보증금이라도 조금 받으려면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한 달쯤 뒤에 아들네 가족은 한선자네 집에서 방을 뺐습니다. 나가면서도 원망 어린 말을 내뱉었지만 한선자도 그게 아들을 위해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저렇게 대책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은 조금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니 맞벌이 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오히려 나가 사는 게 씀씀이를 줄이는 길이고 그래야 빚도 천천히 갚을 수 있겠지요. 또 지지고 볶으며 살아봐야 아들 며느리의 정신이 똑바로 돌아올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지만 자신도 노후를 생각하자면 내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집이 30에서 40평 아파트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될 것입니다. 아들네 내보내는데 보증금 줄 돈은 조금 썼어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온 지금이 무척이나 값지게 느껴졌습니다.